가미당 지역 강독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풍항괴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강사 오창희입니다. 먼저 괴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괴가 진괴이고 하괴가 손괴입니다. 우레가 이제 이 위에서 우르릉 쾅쾅 하고 진동을 하면 그 진동으로 바람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진괴와 손괴의 그 의미를 가지고 좀 더 괴상을 풀어보면 우레가 활발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이제 이 바람이 공손한 태도를 표현하니까 밖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이 이 공손한 태도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움직임이 이 바람을 타고 순탄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8괴 중에서 가장 강한, 다른 말로 하면 양한, 양기가 센 움직임을 의미하는 게 이제 우레, 즉 진괴고, 가장 유한 움직임. 그러니까 여기는 우레가 구사가 이제 움직임의 주체니까 양의 움직임이고, 그 다음에 가장 유한 움직임, 음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게 바람, 즉 손괴죠. 여기서는 이제 음이, 하괴에서는 음이, 초육이 이제 그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둥 번개가 치면 이제 천지가 진동할 만큼 움직임이 강렬하고, 그리고 또 바람만큼 유연한 게 없고요. 못 가는 데가 없습니다. 자질 자체도 강유로 서로 호응을 잘하고, 그 관계도 가장 직접적으로 기운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디에 잘 드러나 있냐 하면은 그 응을 하는 이거 효의 관계에 잘 드러나 있어요. 이 초효하고 그러니까 초육과 구사, 그 다음에 구이와 육오, 그 다음 구삼과 상육, 이 어떤 공통점이 보이죠? 보면은 둘 다 서로 음과 양의 관계로 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뭔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괴상 전체를 보면 이 괴상에서는 우레와 바람으로 상징되는 끊임없는 변화, 그리고 그러한 우레의 움직임이 바람을 타고 자유롭게 가는 그런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공자님은 이 괴상에서 무엇을 본받아야 된다고 했냐면, 군자는 굳건히 서서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군자의 입불역방, 그러니까 굳건히 서서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 다음 괴명을 보겠습니다. 괴명은 내풍항인데 이 항자가 항상성, 늘 그러함, 오래도록 변치 않음 등등 이제 이런 의미를 여기 담고 있는데, 8괴 중에서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는 기운인 진괴하고 손괴로 괴를 구성해 놓고, 거기서 이제 이 항상성을 의미하는 이 이름을 붙여놓은 이유가 좀 궁금했어요. 이제 괴사와 효사를 좀 살펴보면서 여기에 담긴 이치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괴사로 들어가면 괴사는 항형무구 리유유왕,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지속적인 항상성, 이 항상성은 형통하여 허물이 없으니 올바름을 굳게 지키면 이롭고, 일을 진행해 나가면 갈 바를 두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괴효사를 해석할 때 이제 여러 주석서들을 함께 보는데, 이 괴는 소동파의 주석이 좀 더 마음에 와 닿았어요. 사물이 이제 서로 통하려면, 즉 이제 성장하려면 일단 나눠져 있는 게 서로 섞여야 한다는 거죠. 서로 섞여서 둘을 통해야 성장할 수 있는 건데, 이 형이라는 거는 이 형통하다라는 의미이고, 거기에는 이 말 속에는 이미 이렇게 서로 통한다는 게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통해야지만 허물이 없다, 허물이 없게 되고, 허물이 없을 때 그것이 이제 비로소 이제 올바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일을 진행해 나가야지만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섞이는 과정을. 그래서 리유유왕이라고 얘기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항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런 과정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죠. 일단 두루 통해서 허물이 없게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두루 섞이면서도 성장하려는 태도, 그걸 여기서 이제 올바름이라고 보는 건데, 그런 올바름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고, 그래야지만, 이 성장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계속 나아가려는 어떤 지속성, 그런 것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러려면 이제 소극적인 자세로 이렇게 움츠려 있거나 가만히 뭔가 내가 어떤 걸 유지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떤 상태로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걸, 그런 게 이제 상상하기 쉬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일을 진행해 가야 한다. 그래서 이 항이라는 것, 항상성이라는 것, 지속성,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계속 움직임이 있어야 하고, 근데 그 움직임을 통해서 뭔가 조급하게 성급하게 이루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제 이런 걸 요 괴사에 담고 있는 건데, 일을 진행하긴 하지만 성급하게 이루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자는 굳건히 서서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이제 이 말을 다시 한번 보면, 뭔가를 쭉 지속해 가기는 하는데 그 길이 옳은 방향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옳은 길이야 라고 이제 마음을 정하고, 일을 진행해 나간다면 그 방향을 바꾸지 말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과정, 그 단계들을 이제 묵묵히 밟고 가야 하는 거죠. 그럴 때 그게 이제 항상성하고 이제 연결되는 건데, 이 공자님이 이 괴상과 괴명을 풀이하신 단전에서 이 항상성에 대해서 4가지로 정의해 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항상성의 도라고 하냐 하면, 이제 첫 번째는 강함이 위에 있고 유함이 바탕이 되어서 이제 그게 토대가 되어줘야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강함이 위에 있고 유함이 아래에 있는 것, 그게 항상성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 그 괴상을 살펴보면은 이 다 호응을 하고 있긴 한데, 음량으로 유함이 아래에 있고 강함이 위에 있는 거는 어떤 거죠? 이 초육과 구사의 관계만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죠. 다른 거는 강함이 아래에 있고 유함이 위에 있고, 또 강함이 아래에 있고 유함이 위에 있는데, 초육과 구사의 관계에서는 이 초육이 유함이 아래에 있고 강함이 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효사에 들어가 보면 이런 어떤 그 배치가 이제 어떻게 또 작용하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강함이 위에 있고 유함이 아래에 있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레와 바람이 함께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레가 진동하면 바람이 일어나서 두 가지가 서로 이제 의존하고 교류해서 세력이 일어나는 것을 서로 돕는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오래 지속할 수가 있다. 이걸 좀 다르게 보면은 양기와 음기가, 양기의 어떤 나아가려고 하는 힘, 그런 기운, 이것이 이제 음기, 뭔가를 이렇게 포용하고 수렴하고 하는 그런 어떤 부드러움을 타야지만, 그걸 토대로 해서 함께 해야지만 이게 오래 지속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공손하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손괴가 공손을 의미하잖아요. 위에 있는 진괴가 움직임을 의미하고, 이게 같은 말이 되풀이 되는 걸 좀 약간 변주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아래는 공손하고 유순하고, 그 다음에 위는 진동을 하니까 공손함과 동시에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가 그 조화로움을 끊임없이 오래도록 지속하는 것은 이치에 순종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아주 굳건하게 강건하게 해 나가지만, 그 움직임의 강건함이 제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치에 순종하는, 그런 걸 다 포용하는 그런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강함과 유함이 모두 호응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 항상성의 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괴상에서 봤듯이 세 쌍의 효가 다 강유로 응을 하고 있죠. 그걸 이제 여기서는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이 4가지의 조건이 항상성이 유지되는 도다, 그 항상성의 도가 유지되는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이제 다시 이제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세상의 이치 가운데 움직이지 않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죠.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움직여야 일이 진행이 되고, 그래야 또 끝마침이 있고, 뭔가를 진행해야 끝마침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마침이 있어야 다시 시작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마침과 시작이 계속 맞물려서 끊임없는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뭔가 일을 시작을 했는데 진행을 안 하면, 그 일이 끝나지 않으면 다른 일이 새롭게 시작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끊임없는 순환의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그 변화를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장하는 게 없이 지속되는 건 없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해도 공부가 계속 뭔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공부를 지속할 수 있지. 그게 정체되면 금방 이게 좌절해서 포기하게 되죠. 뭐 그거는 공부뿐만이 아니라 생명체든 관계든 뭐든 간에 고정되어 있어서 지속 가능한 건 없는 거죠. 그 때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유연하게 변화하는 게 곧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길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유의해야 될 거는 방향을 바꾸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방향이 정해지고 그 방향에서 변화와 이런 걸 계속 도모해야 된다는 건데, 만약에 이제 내가 글쓰기로 나를 수련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 상황에 따라 잠시 뭐 중단하고 다른 일이 갑자기 생겨서 내가 돈을 벌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마음을 바꾼 건 아닌 거죠. 일시적으로 그 상황에서 다른 일을 할 수는 있지만 마음은 거기에 두고 쭉 그쪽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른 일을 내가 닥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희천 선생이 이런 우리들의 그 오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거를 불식시키시려고 계속 뭘 강조하셨냐 하면은, 한 가지를 딱 고정시켜 놓고 거기에 집착하는 거를 항상성이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항상성이라는 거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도를 말하는 거지, 하나만 고집해서 변통할 줄 모르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걸 계속 몇 번 되풀이해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정희천 선생님의 그 주석에는. 제가 이제 이 괴를 공부하기 전에 생각했던 그 항상성에 대한 오해도 그런 거였는데, 그걸 꼭 집어서 이렇게 경전인사가 막 표현해 놓으신 걸 보면 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나 보죠. 지금도 사실 그렇게 많이 오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선현들은 이제 이런 아마 이치를 해와 달이 오래도록 이제 비추는 것, 오래도록 그 비춤을 계속 할 수 있는 것, 사계절이 오래도록 계속 이어지는 것, 이런 뭐 성인의 도가 우리들에게 오래도록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이치,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면서 아마 이걸 터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들은 이제 그 과정과 토대,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그 이치가 나왔는지는 다 잘라버리고 그 결과만 가지고 이제 교과서에 실어놓고 암기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 삶의 기준, 윤리 이런 걸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나라는 걸 지속시키기 위해서 세포가 끊임없이 죽고 태어나고 해야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을 계속 영위해 가야 하고 뭔가 활동을 해야 하고, 뭐 그러다 보면 바깥의 것들과 섞여야 되고 다른 생명, 낯선 것 이런 걸 내 안으로 들여야 되는 거죠. 움직이고 변한다는 거는 낯선 것과 끊임없이 섞인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날마다 낯선 어떤 것, 나 아닌 어떤 것, 그런 음식들과 안 섞이고는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걸 생각하면, 이 섞인다는 것은 생명이 지속되는 아주 기본적인 이치, 조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의 그 많은 지식, 정보 이런 걸 외우는데 그쳐버리니까 이제 거기서 한 발만 더 나가서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런 지혜를 맛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런 고전의 가르침과 연결이 될 수 있는데 그럴 생각도 별로 없고 여유도 없고 그게 그런 데서 나왔다는 걸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게 좀 안타까우긴 하죠. 어쨌든 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을 잡고 거기서 끊임없는 움직임과 변화 이런 걸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나와 다른 어떤 것들과 계속 섞여야 되고, 그런 거를 꺼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효사로 들어가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교에서 초육의 효사가 좀 재미있었고, 그걸로 제가 내 인생의 주역에서 이제 글도 썼었는데, 초육을 보면 준항, 정흉, 무유리. 초육은 상도를 조급하게 깊이 요구하는 것이다. 준이라는 글자가 깊게 한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왜 그 강바닥에 모래가 많이 이렇게 강이 오래 흐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여기저기서 이제 흙이나 이렇게 퇴적물들이 쌓여가지고 강바닥이 얕아지잖아요. 그럼 배가 다니기도 힘들고, 그래서 가끔씩 그 강바닥을 깊이 파서 이제 흙을 다 이렇게 덜어내서 그걸 뭐 건설 현장에 갖다 쓰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작업을 준설 작업이라고 해요. 그때 이 준자를 쓰거든요. 깊이 판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깊게라고만 하면 제가 이제 그걸 제 말로 푸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이 해석하려고 하는 그 효사의 원문과 풀이 이런 걸 자꾸 곱씹어 보는 게 중요한데, 다른 데서 뭘 가져와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면
평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 풀이를 자세히 보다 보니까 그 앞뒤로 깊이라는 이 글자 앞뒤로 어떤 게 놓여 있었냐 하면은 조급하게 요구하는 이런 수식어가 거기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준이라는 그 풀이 앞에 그래서 뭔가를 조급하게 깊이 요구하는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런 걸 고집하면 흉하다. 그리고 이로울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조급하게 깊이 요구한다는 걸 조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데, 시작 초기부터, 이게 좀 초효니까 초기부터 뭔가를 깊게 되길 바라면, 즉 완벽해지기를 또 잘하기를 바라면,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조급해지고 저절로 누군가에게 요구하는 마음이 동반되는구나 하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초육은 이 본인이 유약하잖아요. 그리고 호응하는 관계에 있는 그 구사는 강건하죠. 아까 제가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항상선의 조건에 그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잖아요. 아래는 유하고 위에는 강건한. 이 세 쌍이 있었는데 이 한 쌍만이 그 조건에 딱 들어맞죠. 아래가 부드럽고 위에가 강건한. 그런데다가 이제 다른 딱들은 이제 거꾸로 오니까 자기가 올바르다는 자부심이 있는 거죠. 내가 옳아라는 생각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내가 옳다는 생각에 갇혀 있다 보면은 전체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죠. 그 전체 상황 파악이 안 된다는 거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빨리 그런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꽂혀가지고 나와 응을 하고 있는 이 구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서 어떤 그 자질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가 잘 눈에 안 들어와요. 구사를 보면은 이제 진꾀의 위에 상꾀에 속해 있죠. 그리고 구사는 양의 성질이고, 그러니까 이제 강건한 자질을 가진 자인데다가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자기 뜻대로 자꾸 위로 나가려고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아래 초육과 이제 호응 관계에 있으니까 이제 아래 초육과도 뭔가 호응을 하면서 나가야 하는데, 아래를 보니까 구삼과 구이가 맞고 있죠. 구삼과 구이가 자꾸 위로 이렇게 치밀고 올라오려고 하는 기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초구와 관계 맺는 것이 그렇게 착착 진행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초육은 이런 전체 상황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가 않죠. 맨 아래에 그냥 몰려 있고 또 너무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지식하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데 이 변통의 묘를 모르는 거죠. 그냥 이제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이런 걸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것만 가지고 있어서 그걸 자기 상대인 구사에게 조급하게 요구하는 거죠. 우리 대부분이 이제 이런 생각에 갇혀서 일을 그르치고 좌절하고 그게 잘 안 되면 포기하고 이러기 십상인데, 뭐 이 정도는 돼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옳아, 나는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게 이제 막 이제 내 안에 꽉 차 있으면 이 조급하게 깊이 요구하는 이 준항의 함정에 빠지는 거죠. 제가 근데 이 준자를 오편에서 찾아보니까 두 번째 뜻에 약탈하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정말 한자는 참 독특한 그 문자다. 우리는 그냥 보통 어떤 하나의 의미를 갖기 쉬운데, 이 한자는 어떤 하나의 의미, 첫 번째 의미에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또는 반대되는 의미가 같이 결합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걸 잘 뜯어보면은 거기에서 많은 이치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제 요 빼앗다, 약탈하다는 의미가 함께 있다는 걸 보면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어떤 상태가 되고 그것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거는 내가 스스로 그걸 내려고 하는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빼앗으려는 마음, 약탈하려는 마음이 거기 담겨 있다는 거죠.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이미 거기에 그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글쓰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빨리 작가가 되고 싶다거나, 어학원에 등록해놓고 빨리 유창하게 외국어를 구사하고 싶다거나, 신혼부부가 바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정, 이상적인 부부관계를 빨리 어떻게 이루기를 조바심을 낸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과정을 생략하고, 즉 나는 움직이거나 변화하지 않으면서 결과만을 빨리 취하려고 하는 거를 이제 욕심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그걸 요구하게 되고, 어디 그런 걸 주는 게 없냐 하는 생각이 막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속성 코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파고든 거라고 봐요. 이제 그렇게 되면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도 옳은 건 아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내 힘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나약해져서 궁극에는 어떤 것도 지속할 수 있는 힘, 그런 걸 못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뭐든 시작부터 뭔가 깊이 요구하는 것, 노력 없이 무언가를 빼앗으려는 심보다, 그런 마음은. 그래서 조급함은 죄다, 이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2호로 넘어가서 구의는 회망, 구의는 후회가 없어진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그 지속적인 항상성이라는 뜻에서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도를 걸으면서 상황과 때에 맞게 변화를 도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의는 양효로서 음의 자리에 있어서 자리를 올바르게 갖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강함이 위에 있고 유함이 아래에서 호응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뒤집혀 있죠. 구의와 호응하는 거는 6, 5니까. 그래서 이제 본래 후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회망이라고 한 거 보면 후회가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어째서 그러냐면 이제 뭐 이렇게 32번째 강의를 들으시는 거니까 어지간히 이제는 그런 건 터득하셨을 것 같은데, 구의는 중을 이룬 거죠. 학교에서. 그 덕분에 그나마 지속이 가능한 건데, 거기다가 이제 호응하는 관계에 있는 유고 또한 중을 얻었죠. 그래서 이제 이 둘이 처신과 행동이 모두 중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지속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중을 얻었다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 중심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되면 그 과정에서 어떤 애로가 있더라도 후회의 지경에까지 이르지는 않는 거죠. 좀 이거는 우리들이 지금 좀 정처 없이 헤매는 경향이 있잖아요. 갈 바를 모르고. 그런 우리들이 좀 새겨야 될 어떤 효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3호로 넘어가면 불항기덕, 혹승지수, 정린. 불항기덕, 이거는 뭐 그 덕이 오래 지속이 안 된다. 그 다음에 혹승지수, 혹승지수라고 하면은 이 지수는 이제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이런 거니까 그 덕이 오래 지속되지 않고 간혹, 수치로, 그것이 수치로 이어진다, 승. 그러니까 고지식하게 그걸 고집하면, 여기서 이제 고집한다, 올바르다고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올바름을 고집하는 것, 그렇게 하면은 린하다, 부끄럽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끄럽다 또는 인색하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정은 옳음을 고집한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올바르다라고 하지만 그 올바른다는 거를 계속 내가 고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옳다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면. 근데 이제 이걸 자리를 보면은 구삼은 양의 자리에 있어서 자리가 합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리에 왔구나라는 걸 내가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중의 상태를 지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중도를 지키지를 못해요. 그런데다가 이제 이 상륙하고 호응을 하면서 빨리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는 마음이 생겨서 조급해져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올바르게 놓여 있는 그 정도를 가고자 하는 그걸 지속시키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래는 방향을 잡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 방향을 일관되게 가져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뭔가 더 그 목표, 내가 얻으려고 하는 성취 쪽에 가다 보니까 마음이 중간에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불항기덕이라고 했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자리가 바르고 자질이 강하다 보니까 옳다고 고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고집이 패가망신이란 말도 있듯이 수치를 당하기가 쉽죠. 그리고 이제 이 양기는 수렴이 굉장히 어려운 기운이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내가 어디를 가려고 시작했는지 일을 그걸 돌아보는데 인색한 거죠. 그래서 정린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구의는 그나마 중을 얻어서 전체 형태가 파악이 되니까 때를 알아서 이제 자기 옳은만을 고집하지는 않는데, 이 경우는 자기가 옳다고 고집만 하는 거죠. 뭐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죠. 내 경험이 옳다고 고집한다거나, 뭐 전통을 고집한다거나 이런 것. 그것도 뭐 얼마든지 이 전통도 시류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걸 고집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 간의 갈등도 그런 데서 많이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사효로 넘어가면 전무금. 이제 이 전은 활동 현장인 거죠. 현장에서 이
짐승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사냥을 막 하는데 잡은 짐승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활동은 엄청 열심히 해요. 현장에서, 이 밭에서. 이 밭이라는 거는 그냥 이런 지금 뭐 바꿔는 밭이라기보다 활동 현장 이렇게 해석한다고. 이제 앞에도 이게 전자 중천건 할 때 그 밭에 나타난 용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이걸 활동 현장이라고 해석을 했었죠. 이 구사는 양의 자질로 의무의 위치에 처해서 마땅한 자리가 아니에요. 게다가 중도 얻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이 불분명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무언가를 열심히 해봤자 헛고생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무작정 열심히 오래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여기서는 말해주는데, 그게 항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하시는 이제 유튜브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현대인들이 열심히 살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 방향을 바꾸지를 않은 채 소유와 증식을 향해서만 불철주야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길로 계속 가서는 절대 만족과 자유가 있을 수 없다고, 방향을 바꾸지 않고는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아마 여기에 좀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고효로 넘어가면 항기덕, 정, 무인길, 부자흉. 유고는 그 덕을 오래 지속하면 올바르니, 부인의 경우는 길하고, 장부, 부자의 경우는 흉하다라고 이제 풀이를 했는데, 음유한 자질로 이제 양강한 구위와 호응하고 중의 위치에 자리하면서 자기와 호응하는 구위가 또 중을 이루었죠. 그리고 이제 정도를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덕을 오래도록 지속시키면 이제 그거는 여기서는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의 굳센 올바름이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6,5는 유약한 군주죠. 그러니 이제 순종의 덕을 지닌 자인데, 이 순종의 자세를 오래도록 지속하는 도리로 삼는 것은 부인의 도리인 거죠. 즉 손꾀의 도리인데, 그래서 부인에게는 길하지만 군주로서는 흉하다. 왜냐하면 이 군주라는 거는 이제 군주의 지위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끌고 가려면 어느 정도의 그 양강함, 그런 어떤 자질이 발휘가 돼야 되는데, 계속 이 순종의 도를 오래 지속하게 되면 그 양강한 올바름, 양강한 자질, 덕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제 흉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른 궤들에서는 그 음효인 유고가 군주의 지위에 자리했을 때 강함에 호응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지만, 한 궤에서는 이제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군주가 유순함의 도만을 오래도록 가져서는 어떤 그 전체 공동체라든가 이런 걸 끌고 가기가, 오래도록 운영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흉하다고 본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상륙을 보면 진항흉. 진이 이제 그 동요한다, 흔들린다 이런 뜻이니까, 동요하는 항상성이니 흉하다. 이 궤 전체로 보면 이 지속적인 항상성을 뜻하는 한 궤의 끝에 있고, 이 상륙은 그 다음에 소성궤, 그 상궤로만 보면 움직임을 뜻하는 진궤의 끝에 있죠. 그래서 오래 지속하는 항상성이 극한에 이르면, 어떤 것이든 극한에 이르면 그것이 이제 변화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항상성이 이제 그냥 끝자락에 온 거죠. 그래서 그걸 지속하기가 어렵고, 또 진궤, 움직임의 그 끝에 있으니까 동요를 크게 하는 거죠. 움직임이 극한에 간 거니까. 이제 그런 데다가 음의 자질로 가장 높은 데 있어서 안정된 곳도 아니고, 또 음유한 자질이라서 자기 어떤 그 마음먹은 바를 지키기도 어렵고, 그래서 모든 조건이 오래 지속할 수 없는 것들로 갖추어져 있죠. 그래서 이 마음이 계속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채로 오래도록 지속하면 흉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이 동요하는 항상성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현장에서 뭔가를 할 때 마음이 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채로 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 현장 안으로 쏙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 예를 들면 이혼도 못하고, 그렇다고 부부관계를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관계를 지속하는 것. 현장에 이제 한 발을 걸치고 있으면서 그냥 다른 걸로 방향을 틀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를 이제 흉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칫 그래, 뭔가를 그래도 시작했으면 오래 지속을 해야지. 그래야 사람이 뭔가 인간다운 거지.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데 이혼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또 이혼을 하자니 시작한 걸 끝맺지를 못한다는 찝찝함이 있고, 이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이제 그냥 그 상태를 지속하는 것, 마음은 늘 흔들리면서 그런 걸 흉하다고 보는 거죠. 그건 항상성의 어떤 이치에 안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6효까지를 다 끝냈는데, 이제 괴를 다 공부하고 나니까 좀 항상성이라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좀 정리가 되시나요? 저는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다 어떤 걸 빨리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좀 그걸 뒤집어 보면은 그걸 어떤 걸 성취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난관 이런 걸 다 피하려고 하는 게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마음들에 자기가 갇혀 있게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했는데, 좀 낯선 것과 섞이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이런 걸 원하기는 하면서도 그걸 실제로 겪는 건 되게 좀 꺼려한다,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됐는데, 그건 다시 말하면 나를 성장시키는 것에는 마음이 없다는 걸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 한계에서는 그렇게 끊임없이 섞이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해가는 그 과정, 그 자체가 바로 항상성의 도인데, 그리고 그렇게 가는 그것이 변치 않는 것이 바로 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몸이 그러려면 이제 우리 몸이 낯선 것과 계속 섞이고 변화하고 성장해 가듯이 우리도 계속 근데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꺼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장으로 우리를 계속 던져 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냥 얼른 어떤 좋은 상태에 도달해서 그런 능력을 또 가져서 그것이 그냥 그대로 오래 지속되는 것, 좀 그걸 그냥 항상성이라고 오해했지 않나 싶습니다. 이 항상성의 이치, 이 과정, 이런 걸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것이 이루어진 그 상태를 계속 갖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아마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 이미지를 내 현실화 시키려고, 현실로 만들려고 용을 쓰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한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항상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항상성이라는 것이 다른 것과 섞일 때만 계속 이제 유지될 수가 있다. 섞이지 않고서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걸 이제 이 한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한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